나으리, 오늘 밤은 사랑채 대신 곳간에서 주무십시오. 소인은 고 박증언의 딸이옵니다. 어전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손목에 상처 자국이 남은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객들이 사용한 붉은 표식은 민도겸, 나리 가문의 것이옵니다. 소인이 우물가에서 주운 이 비단 조각이 그 증거이옵니다. 이 조참에 민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정을 주무르던 그 권세가 한낱 여종의 손에서 꺼내든 천조각 하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사흘 전 이 모든 일은 여종 하나의 낮은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빼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한양은 겉으로 보기엔 태평하였으나 속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붕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부딪히며 조정의 물기를 바꾸던 환국환주의 시대였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곧 정치요. 밤마다 자객이 담을 넘고 낮에는 밀고가 오갔습니다. 한 마디 말이 사람의 목숨을 가르고 한 장의 상소문이 가문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 안쪽 담장이 제법 높은 양반가 하나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하더라도 그 집의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는 언제나 서책을 넘기는 조용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홍문관 부교리 윤태경이었습니다. 윤태경은 그 나이에 흔치 않은 정육품 부교리의 자리를 얻은 젊은 문신이었습니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이 집안에 복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지요. 수려한 용모의 단정한 태도, 어디를 가도 눈길을 끄는 기품이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연에서는 임금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부당한 처사에는 붓을 들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인 계열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 학풍을 이었으되 당색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성품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노모가 건넌방에 누워 계셨고 혼인한 지 2년 만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윤태경은 홀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관직에서 받는 녹봉으로 노모를 봉양하고 남은 것으로는 몸종 며칠 거느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눈에 띈 것은 월화라는 여종이었습니다. 18살의 그 계집종은 여느 몸종과 달리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해두고 어른들의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듣는가 하면 심지어 사랑채 툇마루에 놓인 책을 슬쩍 들여다보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윤태경은 그런 월화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책의 구절을 읽어 들려주기도 하였지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였습니다. 대문 밖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맴도는 것을 월화가 처음으로 눈치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째 같은 자리에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밤중에 소변을 보러 나간 늙은 문지기도 어제도 저 사람이 저기 서 있었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깊이 신경 쓰지 않았지요. 더 이상한 것은 마당의 매화나무였습니다. 이른 봄이면 홍매화가 피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던 그 매화나무 가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꺾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꺾을 만한 굵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 분명하였는데 집 안 사람 중 누구도 그 일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월화는 꺾인 가지를 주워들고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짐작한 듯 눈빛이 가라앉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월화는 우물가에서 이상한 것을 주웠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고운 물감으로 물들인 그 천 조각은 여종이나 평민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화는 그것을 치마 속에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태경은 그 무렵에도 여전히 고요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하로 나가 경연에 참석하였고 임금의 공부를 보좌하며 때로는 직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팎이 서인과 남인의 눈치 싸움으로 들썩이던 때에도 윤태경은 그 어느 편도 섣불리 들지 않고 오직 옳고 그름으로만 일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그 강직함이 윗사람에게는 덜어 눈의 가시가 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해가 저물면 사랑채에서 홀로 서책을 펼쳤습니다. 호롱불이 뱃살 문창지에 기름진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 부엌에서는 월화가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노모가 기침을 한 번 하면 월화가 건넌방으로 달려갔고 노모가 잠잠해지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경은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며 한 장, 두 장 책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낮게 깔리며 북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던 밤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아직 꽃눈도 다 터뜨리지 않은 채 가지가 헐벗어 있었고 먹구름이 달을 삼켜 온 북촌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지기 늙은이는 진작에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은 사람의 발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윤태경이 서책의 한 구절을 되새기고 있을 때 사랑채 미닫이 문 쪽에서 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였습니다. 야음에 나리의 방 가까이 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월화는 문을 살짝 두드리고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나리. 윤태경이 문을 열자 월화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가 단정하였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오늘 밤은 사랑채 대신 곳간에서 주무십시오. 윤태경은 순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낯선 말이었습니다. 황망하였고 의아하였습니다. 부교리 나리에게 여종이 오늘 밤 잠자리를 바꾸라고 권하다니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태경은 잠시 말을 잃고 월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월화는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포개 놓은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낮게 물었지만 월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였습니다. 시키면 하고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종의 도리인데
이 아이는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날이 더러 잠자리를 바꾸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자 월화는 고개를 조금 더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나리께서 오늘 밤만큼은 이 사랑채를 비워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빌 뿐이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태경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월화의 떨리는 손을 보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뱃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성은 이유를 요구하였지만 가슴은 이 아이의 말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윤태경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사랑채의 호롱불을 끈 것은 월화였습니다. 윤태경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월화는 등잔 심지를 죽이고 창호지에 이불 두루마리를 세워 사람이 누운 것처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차가운지 따스한지도 모른 채 일을 마친 뒤 돌아서는 월화의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곳간은 사랑채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담장 모퉁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볕단과 잡곡 자루, 장작 더미가 쌓인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윤태경은 장작 위에 거적을 깔고 앉아 먹구름 사이로 보이다 말다 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불편하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 잠자리를 버리고 곳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스웠고, 그런데도 그 선택이 틀렸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던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린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를 세우자 분명히 달랐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빠르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꽃간 문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던 윤태경의 등줄기가 일순 서늘해졌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산의 셋이 담을 넘어 사랑채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움직임은 단련된 무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발을 놀리며 사랑채 쪽으로 접근하는 새 사내의 솜씨는 허술한 도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담장을 넘는 순간부터 대문을 거치지 않고 사랑채 문 앞에 이르기까지 마당에 자갈 한 알도 밟지 않듯 발자국 소리를 죽이는 것이 이미 수십 번 해본 일인 듯 익숙하였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손짓하였습니다. 나머지 둘이 사랑채의 좌우 창밖에 각각 붙었습니다. 잠시 안을 살피는 듯 하더니 선두의 사내가 사랑채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곳간 안의 윤태경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무섭도록 빠르게 뛰었지만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저 자들과 맞설 재간은 없었습니다. 칼을 찰 신분도 아니거니와 맨몸으로 세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지나고 우지직 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이불이 갈기갈기 뜯기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이 꽂히는 소리, 목재가 찍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윤태경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앞이 아득하였습니다. 방금 저 방에 자신이 누워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건넌방 쪽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일었습니다.
월화였습니다. 일부러 물동이를 엎어 넘어뜨리고 장독대를 쿵쿵 두드리며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쥐다 쥐, 큰 쥐가 나왔사옵니다. 나리, 나리, 어서 나오십시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자객 세 사람이 일순 멈칫하였습니다. 그 짧은 틈에 윤태경은 장작더미 뒤로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동시에 멀지 않은 골목에서 술락군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야경 순찰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객들은 잠시 서로를 눈짓으로 살핀 뒤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그림자가 담을 넘기 직전 낮게 내뱉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계집이 또 일을 망쳤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윤태경은 곳간에서 나와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은 찢겨 있었고 베개는 칼에 꿰뚫려 있었습니다. 서안 위에 꽂힌 칼 한 자루가 그 밤의 공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열린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태경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상소를 써서 임금께 올리던 붓, 밤마다 책을 읽던 서안, 그리고 지금은 갈기갈기 찢겨버린 이불. 조정에서 경연을 보좌하고 직언을 올리는 것만이 충이라 여겼는데 그 강직함이 어느새 누군가의 눈에 칼이 되어 이 방으로 날아들었던 것입니다. 허술자로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람은 흔히 정의로운 길을 걸으면 하늘이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늘보다 먼저 움직이는 칼날이 있고 그 칼날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정의도 살아남습니다. 윤태경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리에이는 새벽 바람이 창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월화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태경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째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를. 도망친 자객 중 하나가 담을 넘으며 내뱉은 말이 마당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집이 또 일을 망쳤군. 윤태경은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자객은 월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처음 본 얼굴이었다면 계집이 일을 망쳤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또 라는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월화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하였습니다. 낯선 그림자를 눈치채고 꺾인 매화 가지를 눈여겨보고 붉은 비단 조각을 치마 속에 감춰두고 밤중에 나리의 잠자리를 바꾸게 한 것이 우연의 겹침일 리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은 그것이 믿어야 할 징표인지 경계해야 할 정황인지 가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객을 부른 것도 월화일 수 있지 않은가. 주인을 다른 곳에 피신시킨 뒤 자객과 짜고 무언가를 도모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떨리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무릎 위에 포개 놓은 가느다란 손이 살짝 떨리던 것.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추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드러낼지 윤태경은 아직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윤태경은 월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월화는 소반을 물리고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나리의 눈빛이 어제와 달리 고요하고 무거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돌아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직접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월화는 눈을 내리깐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객이 나를 노리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르거라. 소인은 나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 여겼을 뿐이옵니다. 윤태경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과만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었지요. 도리라 여겼다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는 도리어 말하지 않는 것이냐. 월화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소인은 나리께서 캐물으신다면 모든 것을 여쭐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다만 소인이 아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나리께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그것이 두려워 입을 닫았사옵니다. 윤태경은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해를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는 것. 그것은 윤태경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냐, 경계해야 하는 것이냐. 윤태경이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리께서 판단하실 일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나리를 해하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지기가 헐레벌떡 달려와 두루마리를 든 채 소리쳤습니다. 나리, 의금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쳤사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은 의금부 나졸 대여섯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문서를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부교리 윤태경은 어디 있느냐? 영모 혐의로 국청에 압송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사랑채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윤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영모. 그 말은 벼락보다 먼저 뼈 속으로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월화는 나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피씨는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월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졸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이어지는 사이 월화는 사랑채 안으로 들어와 윤태경의 두루마기를 벗기고 허름한 무명의복을 내밀었습니다. 나리, 지금 당장 이것으로 바꿔 입으십시오. 뒷담 모퉁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드나들던 곳이옵니다. 어머니는 노마님은 소인이 모시겠사옵니다. 위독하신 병환이 있으시니 압송은 당장 어렵다 할 것이옵니다. 나리는 일단 이 집을 벗어나셔야 하옵니다. 윤태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망을 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금부에 끌려가는 것은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남인을 눌러온 서인의 소나귀 안에서 윤태경에게 공정한 국청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사이 월화는 장독대 옆을 지나 담장 아래쪽 흙이 무른 곳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돌 2개를 밀어내자 좁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날이 이쪽으로. 두루마기 대신 무명 저고리와 헐렁한 바지를 걸친 윤태경은 그 구멍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홍문관 부교리가 담 구멍을 기어 나간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현실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월화가 말하였습니다. 구멍을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세 번째 골목, 기와집이 아닌 초가 지붕 아래 쪽문이 있습니다. 그곳 주인은 아버지의 옛 친구분이옵니다. 소인의 이름을 대시면 받아들이실 것이옵니다. 내 아버지의 친구라 하였느냐. 그 말에 윤태경이 멈칫하였습니다. 월화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여종이 아버지의 지인 집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나졸들이 담 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윤태경은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서늘한 흙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윤태경은 저 여종이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가집 쪽문 안으로 들어선 윤태경에게 노인 하나가 기름 등잔을 들고 맞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윤태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잔을 낮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이끌어 작은 방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노인은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보냈군요. 윤태경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노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월화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노인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원래 월화가 아닙지요. 마님댁에서 그리 불렀을 뿐이고. 윤태경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김효경 신년으로 거슬러 올랐습니다. 남인과 서인이 한바탕 천하를 두고 다투던 때 남인의 한 문신이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박진원이라 하였는데 성균관 전적 벼슬을 지낸 올곧은 선비였다고 하였습니다. 박진원의 죄명은 서인의 핵심 인물 이조참의 민도겸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민도겸은 박진원이 지니고 있던 어떤 문서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박진원이 끝까지 내놓지 않자 영모 혐의를 꾸며 조정해서 제거하였습니다. 박진원이 처형되던 날 그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으면서 그 아이도 뿔뿔이 흩어지는 식솔들과 함께 몸을 피하였고 결국 윤태경의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여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모르게 글을 더 익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또 하나의 것, 점괘를 읽고 기운을 가늠하는 방술방 슈을 묵묵히 갈고 닦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방술이란 특이한 학문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근본으로 삼는 양반 사대부들은 공식적으로는 잡술이라 낮추어 보았으나 실제로는 은밀히 활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풍수, 전복, 관상, 사주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방술이라 하였는데 사람의 기색을 읽고
흐름을 가늠하는데 능한 자는 그것으로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지요. 그 방술로 월화는 사람의 기색과 주변의 조짐을 읽었습니다. 꺾인 매화 가지는 이 집 담을 사전에 넘어 지형을 살펴 간 자객의 흔적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은 민도 겸 가문의 휘장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대문 밖 낯선 그림자는 사흘째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 월화는 그날 밤 자객이 들어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끝내자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여종으로 살며 묵묵히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온 아이. 그 아이가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술자의 눈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가장 고요한 복수는 칼도 아니고 고함도 아닙니다. 묵묵히 살아남아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실이 드러날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월화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경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두렵기도 하였고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며칠을 초가집에 숨어 지내는 동안 윤태경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윤태경을 영모의 공범으로 몰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 문신들조차 뒤로 물러선 것이 노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영모 혐의는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연루된 사람까지 화를 입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습니다. 윤태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강직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경연에서 임금 앞에 직언을 올리고 부당한 처사에 상소를 써 온 것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함이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모가 있었고 집안 식솔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월화도 있었습니다. 윤태경의 고든붓한 자루가 저 사람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강직함이 어머니와 이 아이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였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윤태경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글을 쓰는 것만이 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정의도 끝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윤태경은 그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월화가 초가집에 찾아왔습니다. 노마님은 병환을 핑계로 나졸들의 압수색을 막아내었고 집안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화는 작은 보자기를 윤태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을 열자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소인은 지금껏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민도겸이라는 자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만 알았사옵니다. 윤태경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하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벼슬을 사고 파는 내역, 매물이 오간 날짜와 금액,
매관매직에 관련된 관직자들의 이름. 그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민도겸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냐?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민도겸은 끝납니다. 그러나 나리도 함께 엮일 수 있사옵니다. 윤태경은 두루마리를 다시 접었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부패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윤태경은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객들이 사랑채에서 자치려 한 것은 윤태경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이불을 찢고 방 안을 뒤진 것은 살해와 동시에 무언가를 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서안 아래를 뒤지고 책장 사이를 살폈다는 것을 노인의 말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본래의 표적은 윤태경이 지닌다고 여긴 비밀 문서였습니다. 민도겸 측에서는 박진원의 딸이 그 문서를 가지고 윤태경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없애고 윤태경도 함께 제거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었습니다. 자객을 보낸 진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서술자의 눈으로 살펴보면 세상에는 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월화가 바로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제 문서는 윤태경의 손 안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잠시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윤태경이 초가집에서 다음 행보를 궁리하고 있을 때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월화, 아이가 잡혔습니다. 능 뒤에서 찬물을 끼얹은 듯하였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월화는 윤씨 댁에 남아 노마님을 돌보다가 민도겸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민도겸 측은 월화가 박진원의 딸임을 알아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수상하게 여겨지는 행인으로 변장한 중간치 사내 하나가 초가집 담벼락에 쪽지를 끼워 놓고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내어놓으면 계집은 돌려보내겠다. 민도겸의 협박이었습니다. 윤태경은 그 쪽지를 손 안에서 구겼다가 폈습니다. 문서를 내어놓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박진원이 목숨을 바쳐 지킨 것이 사라집니다. 민도겸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가 저지른 부패는 영원히 묻힙니다. 더불어 문서를 내어준 윤태경도 더는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서를 지키면 월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윤태경은 마당에 나가 찬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한양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곧 봄비라도 내릴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하늘 아래에서도 저 멀리 남산 기슭에서 핀 진달래꽃이 희끄무레한 빛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고 피는 꽃이 있다는 것을 윤태경은 그 꽃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월화 본인이라면 뭐라 하겠는가?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끝까지 내어주지 않은 문서를 지키기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하기를 바랄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여종으로 살아온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문서를 내어주지도 않고 월화도 구해야 하였습니다. 윤태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서를 숨기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것. 조정 대신들 앞에 직접 가져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민도겸이 손을 쓰기 전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세상에 알려야 하였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로 수배 중인 윤태경이 문서를 들고 조정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기면 이 일은 영원히 묻힙니다. 드러내야만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면 죄요, 드러내면 정의라. 윤태경은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긴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양도성은 술렁였습니다. 영모 혐의로 수배 중이던 윤태경이 홀로 편전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수하러 왔다 하였고, 어떤 자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하였습니다. 타관들과 시위 군사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윤태경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은 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숙종이 어전에 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한 마디였습니다. 신하들이 좌우에 늘어선 가운데 윤태경이 어전에 들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지만 손은 두루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모 수배 중에 어전에 나타난 죄, 마땅히 다스려야 하겠으나 숙종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먼저 저 자가 가져온 것을 보겠다.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 중에서 민도겸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조참의 자리에서 편전한 신하들 중 앞쪽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옷소매 안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지는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였습니다. 윤태경이 두루마리를 펼쳐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고 박진원이 목숨을 바쳐 지킨 문서이옵니다. 벼슬을 사고 판 내역, 뇌물이 오간 금액과 날짜,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사옵니다. 소씨는 이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사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숙종이 문서를 내시에게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임금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도겸이 나섰습니다. 전하, 저자는 영모죄로 수배 중인 자이옵니다. 저런 자가 가져온 문서를 어찌 신뢰하겠사옵니까? 이는 소신을 모함하기 위한 간악한 술책이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조정에서 권세를 부려 온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여쭙겠사옵니다. 소신의 집에 자객이 들었던 날 밤, 그 자객이 찾으려 한 것이 무엇이었사옵니까? 영모를 꾀한 자의 방을 뒤진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빼앗으러 든 것이 아니었사옵니까? 어전 안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위 군사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증인이라 자칭하는 여인이 편전 앞에서 대기 중이옵니다. 숙종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들이거라. 이어 들어선 것은 월화였습니다. 마른 손목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붙잡혀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태경이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월화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고 박진원의 딸이옵니다. 어전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소인은 지난 몇 해 동안 민도겸, 나리의 집에 드나들며 들은 밀담을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와 이름들, 그리고 오간 금액들이 소인의 아비가 살아생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과 일치하옵니다. 민도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제하려는 듯 표정을 굳혔지만 귀 뒤쪽이 붉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화는 덧붙였습니다. 자객들이 사용한 붉은 표식은 민도겸, 나리 가문의 것이옵니다. 소인이 우물가에서 주운 비단 조각이 증거이옵니다. 품 안에서 꺼내든 붉은 비단 조각이 어전의 빛 아래 펼쳐졌습니다. 숙종의 눈이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전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판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었고 민도겸은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하였으나 무언가 막혀 있는 것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실한 끝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월화가 주웠던 그 조각은 자객이 담을 넘을 때 옷자락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민도겸 가문은 문중 행사 때 고유한 색과 문양의 비단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고 그 빛깔과 무늬는 조정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졸들이 나중에 자객의 옷가지에서 같은 천이 나온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꺾인 매화 가지는 자객들이 사전에 지형을 살피며 넘어다닌 흔적이었고 우물가에서 주운 비단 조각은 그 자객들이 민도겸의 수하임을 가리키는 표식이었으며 자객이 내뱉은 계집이 또 이를 망쳤군 은 월화가 이미 이전에도 민도겸 측의 움직임을 방해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복선이 한자리에서 풀렸습니다. 숙종은 내시에게 문서를 다시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꼼꼼히 읽은 뒤 임금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어전이 조용한 것을 틈타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겸, 예, 전하. 너는 이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느냐? 민도겸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뜸 안에 이미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부인하는 사람은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영모죄인과 천민 계집이 꾸며 낸 모략이옵니다. 숙종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 중에는 현직에 있는 자들도 여럿 있다. 그 자들을 불러 일일이 대질시키면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자객의 흔적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 민도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윤태경은 어전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쪽에서 월화가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처분은 빠르고 명확하였습니다. 민도겸은 이조참의 직에서 즉시 파직되었습니다. 문서에 이름이 옳은 관직자들은 차례로 불려 국청에 섰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제 발로 죄를 인정하였고 일부는 끝까지 버티다 실토하였습니다. 민도겸에게 벼슬을 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바친 내력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조정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민도겸은 결국 먼 섬으로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조참의의 위엄을 자랑하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권세도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태경의 영모 혐의는 깨끗이 씻겼습니다. 임금은 윤태경에게 다시 벼슬을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태경은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소신은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사옵니다. 조정 안에서 붓을 드는 것보다 들 아래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소신에게 맞는 일인 듯하옵니다. 낙향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기를 청하옵나이다. 숙종은 한동안 윤태경을 바라보다가 허락하였습니다. 월화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날 공식으로 자유민의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박진원의 딸로서 억울하게 빼앗긴 신분을 조정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돌아왔습니다. 박씨 가문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월화는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엔 그 기쁨이 너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그 해봄, 윤태경은 고향 마을 어귀의 서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고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를 배우러 온 아이도 있었고, 그냥 한번 구경하러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윤태경은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양반집 자제도 있었고, 장사꾼의 아이도 있었고, 나물 캐러 다니는 계집 아이도 있었습니다. 글이란 신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 집에서 가져온 뿌리를 나누어 옮겨 심은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가지가 가늘었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홍매화 꽃봉오리들이 송알송알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마루가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월화가 작은 찻상을 들고 서당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찻잔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먼 산에는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마루에 나와 찻잔을 들었습니다. 월화는 마루 한쪽에 앉아 아이들이 쓰다 남긴 붓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들이 있는 사이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윤태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이제야 편히 보내드렸겠구나. 월화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먼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제대로 쓰였으니 이제 소인이 할 일은 다 한 듯하옵니다. 다 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월화가 천천히 윤태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것, 그러나 함부로 꺼낼 수 없었던 것의 빛이었습니다. 서당에 아이들이 더 많이 오면 소인이 붓을 씻기고 먹을 갈아드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윤태경이 짧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 가지가 봄바람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장이 바람결에 떠돌다 마루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먼 산 능선을 따라 봄빛이 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이미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직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진실을 지키고 살아남으려 한 마음은 결코 세상이 묻어두지 못합니다. 박진원의 딸이 여종으로 살면서도 아버지가 옳다고 믿는 것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긴 기다림 끝에도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신부는 다르되 마음의 의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그 의리를 붙드는 자에게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